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문을 열었습니다. 먼저 경제박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경제박 뉴스 참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직접 나오셔서 좋긴 좋은데 마스크 쓰고 나오셨습니다. 요즘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최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 전셋값이 매매가를 넘어서는 이른바 깡통 전세 등장했다고요? 그렇습니다. 깡통 전세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깡통 전세라는 게 전세값이 매매가를 초월한 아파트를 말하는데요. 예.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보면 안산, 용인 등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깡통 전세가 등장을 했습니다. 실제로 안산에 있는 A아파트의 경우에는 59제곱미터의 경우 지난 3일에 2억 1천만 원의 전세 계약이 체결이 됐는데 해당 주택은 7월 말과 8월 초 사이 2억 원대에서 매매 계약이 체결된 바가 있습니다. 또 지난 6월에 입주했던 인근의 한 아파트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같은 면적의 현재 전세값은 3억 원으로 치솟아서 분양가와 같아졌습니다. 자,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이유는 복합적인데요. 우선 이제 임대차법 시행 이후에 전세 물량 자체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앞지른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또 정부가 잇따른 규제로 최근에 아파트 매매 가격은 다소 진정되는 반면에 전세 가격이 1년 넘게 치솟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이제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내년 하반기부터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 대기 수요자들조차도 전세 살아야 하니까 그동안은 대기 수요가 늘면서 전세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깡통 전세가 등장하자 일부에서는 아예 그냥 매매로 돌아설까? 매매를 해버릴까? 이런 경우도 있지만 지금 워낙에 거래 급감, 거래 절벽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전세로 눌러사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전세값 이렇게 치솟으니까 전세 자금 대출도 사상 최대 기록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8월에 가계대출이 한 달 만에 11조 7천억 원이 급증했는데요. 이게 관련 통계가 시작된 2004년 이후 가장 많습니다. 이 가운데 전세대출을 포함한 주택대출이 6조 1천억 원, 신용대출이 5조 7천억 원. 이 돈들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 이제 영끌 투자, 주택 구입에 혹은 또 B2, 주식 투자 이외에도 생활비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이 되는데 이 가운데 전세대출만 좀 추려보면 주택대출분 6조 1천억 원 가운데 무려 3조 4천억 원이 전세대출입니다. 이게 지난 7월에만 2조 7천억 원 수준이었는데 8월에 3조 4천억 원으로 월간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겁니다. 근데 7월과 8월은 이 전통적으로 전세시장 비수기라고 하는데요. 계약은 한 달 전에 비해서 반토막이 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가는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요. 실제로 전세값 상승률을 봤더니 전국의 전세값이 8월에 한 달 만에 0.52%가 올라서 6월에 0.27%, 7월에 0.44%를 웃돌고 있습니다. 이 전세대출이라는 거는 이 무주택자들이 받을 수 있고요. 지금 1주택자들은 사실상 전세대출이 막혀 있기 때문에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러니까 전세 거래 건수는 사실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그 전세값이 전세비가 크게 오르다 보니까 전세 대출도 크게 늘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런 깡통 전세 우려가 커지니까 그 저번에 한번 소개해 주셨는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이 가입하는 사례 급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후 내지 4년 후에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해서 집주인 눈치 안 보고 지키는 방법이 바로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가 2003년부터 이 상품을 팔기 시작했는데요. 문제는 이렇게 이 깡통 전세가 많아지면서 이 집주인이 보증금을 못 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상품을 가입하게 되면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집주인을 대신해서 정부가 대신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정부가 집주인한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 실제로 이제 올해 들어서 집주인 대신에 국가가 세입자한테 돌려준 전세보증금이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국가가 이 세입자를 대신해서 대위 변제,
대신 갚아준 전세금이 올 들어서 8월까지 1,500여 가구 3천억 원을 넘어섰는데요. 이미 지난해 전체 가구 수 1,300여 가구 예. 2,800억 원을 넘어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매년 이렇게 대신 국가가 세입자를 대신해서 내주는 이 전세금 금융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예. 이 상품에 가입하시길 원하시는 분은 이 주택도시보증공사 혹은 S자의 서울보증보험의 상품을 알아보시면 아파트 전세금의 0.128% 정도의 수수료를 내게 되면 예, 네. 이제 안심하고 전세금 뗄 걱정 없이 나중에 이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세금을 떼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보통 이를테면 소송을 하게 되고 또 경매까지 가게 되고 뭐 이런 복잡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사실 제대로 받지 못한 게 많잖아요. 많습니다. 이게 전세금이 워낙 목돈이거든요. 예, 예. 요즘 이제 평균 전세가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전세금의 연 0.128% 정도면 예. 뭐 이게 큰 부담 없이 예. 4억 원짜리 전세라면 한 100 몇만 원 정도를 내게 되면 네네. 충분히 온전하게 전세금 전액을 보증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가입하시는 것도 네. 괜찮습니다. 네네. 자, 전세를 끼고 집을 구매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우리 이제 보통 또 개투자란 말로도 할 수 있겠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그러면 이게 세입자가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하면은 새 주인 뭐 실제로 입주하고 싶어 해도 이게 힘들다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이 주거 목적으로 집을 산 세주인은 세입자를 내보내고 입주가 가능하느냐? 결론부터 말하면 불가능합니다. 현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게 되면 세주인은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게 국토부의 유권 해석입니다. 네. 정부는 실거주 목적으로 세입자가 있는 주택을 매수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 그러니까 등기받기 전이라면 네. 세입자의 권리가 우선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걸 감안해서 매매하라라는 네. 시그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그러나 이 유권 해석의 파장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전세 기간이 4년 가까이 된 물건을 찾아야 하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전세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 이런 경우 매매 자체를 꺼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실제로 전세가도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입주가 가능한 전세, 주인이 살고 있는 전세는 귀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전세가가 더 높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예. 만에 하나 이제 집주인이 세입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실거주를 목적으로 매수자한테 집을 팔기 위해서는 세입자와 임대차 계약 만료 기간 6개월 이전에 네. 6개월 이전에 끝내는 것이 최선인데 왜냐하면 세입자는 이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 이전에 잔금 치르고 등기까지 마쳐야 실거주가 가능해집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참정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네. 남은 재산은 32평, 32평 아파트가 전부다. 7개월간의 임금체불에 이어서 최근 대규모 정리해고를 한 이스타항공의 창업주 이상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내놓은 입장문의 일부인데요. 자, 하지만 직원들은 이상직 의원이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타항공에는 어떤 일들이 있었던 걸까요?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박이삼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임금체불, 정리해고 제가 앞서서 간단하게 언급했는데 지금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지난 2월 40% 임금을 마지막으로 8달째 지금 임금체불로 생존의 벼랑에 내몰린 상태이고요. 예. 지난 7일 대규모 정리해고 통보를 받고 그나마 몸이라도 담고 있던 직장마저 잃게 된 거죠. 해고 통보가 보통은 산자와 죽은 자로 나뉘지만 예. 이스타항공 직원들은 산자마저도 무임금 상태로 생존의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고용보험료 5억 원까지 체납해서 직원들이 고용유지 지원금 정부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것도 받지 못하고 있다던데 이거 어떤 이야기입니까? 네. 경영진은 2019년 퇴직 충당금 65억 원을 한 푼도 넣지 않은 것은 둘째 치더라도 네. 지난 1월부터 4대 보험료를 직원들 몰래 체납했고 체납된 70억 원이 넘는 4대 보험료 중에 5억 원의
고용보험료라도 사제 출연해서 예. 살아갈 수 있게만 해달라고 직원들이 애원했음에도 단 한 푼도 못 내겠다는 것이고요. 그저 인원 감축에만 몰두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조차 못 받게 만든 것이죠. 예. 자, 이상직 민주당 의원이 이스타항공 진짜 오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뭐 사죄 출연도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이상직 의원이 실질적인 오너인 것은 이스타항공 직원이라면 누구나도 알 수 있는 사실이고요. 정치 후원금이며 대선 경선 등에서 직원들을 자신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한 사실이 있고, 또한 사측 경영진과의 녹취에서도 밝혔지만 국민들은 모른다.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의원 소유인지 조용히 있으면 이 모든 게 지나간다. 이런 얘기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네, 경영진이 역시 이상직 의원의 친인척과 보좌관 출신으로 구성돼 있다면 말할 것도 없는 것이겠죠. 따라서 이상직 의원이 대량 해고 사태도 이상직 의원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에 분명한 것이죠. 그 책임을 이상직 의원이 당연히 져야 되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런데 이상직 의원 본인은 7년 전 경영에서 손을 뗐다. 뭐 남은 재산도 없다.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이상직 의원의 이런 입장 어떻게 보십니까? 예. 네, 짧게 얘기하면 네. 경영에 참여한 증거는 차고 넘치는 상황이죠. 네. 경영에 손을 뗐다는 분이 제주항공과의 매각 과정에서 사측 경영진이 말하는 것처럼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분들을 왜 그렇게 만나고 다니셨는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32평 아파트가 전부다. 그것도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다고 하는데 근저당 설정도 최근에 전주 세무서에 잡혀 있는 것이고 예. 자신의 명의로 돼 있다는 게 하나도 없다고 하면서 무슨 세금을 30억 이상 냈냐는 것이고요. 근저당을 42억 6천만 원이나 잡혀 있다고 하는 것, 그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네. 또한 자녀 골프 유학비 등으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도 도저히 납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네,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요, 네. 이스타 항공 문제 관련해서 이상직 의원은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청할 것이다 이런 얘기는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타 항공 고위 관계자가 따옴표 치고요. 조용히 하면 국민들은 이스타 항공이 이상직 의원의 회사인지 모를 것이다. 이런 말로 임박은 정황 한 것까지 했다는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노조 집행부와 개인적인 면담 자리에서 예. 그런 이상직 의원이 지금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고 다니니 노조는 좀 조용히 있어라. 예. 국민들은 모른다.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의원 소유인지 제발 좀 조용히 좀 있어라라는 언급을 했죠.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도 이스타항공이 이상직 의원의 소유라는 것은 명백한 것이고요. 계속해서 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만났다라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가 정부의 묵인 하에 아니면 정부 고위 관계자의 묵인 하에 진행된 것이 아니냐는 거예요. 네. 자, 이제 이상직 의원 가족 관련 얘기도 좀 나오고 있어요. 네. 딸과 아들이 세운 이스타 홀딩스나 이 의원의 형인 이경일 대표가 연루된 또 다른 차명재산 의혹, 또 이혼한 전 부인까지. 자, 어떤 부분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문제죠. 예. 그 어떤 것도 명쾌하게 의혹 해소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만 늘어놓고 있는 상황이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스타 홀딩스가 가지고 있는 이스타항공 주식도 2015년부터 소유하고 있던 주식인데 왜 이제서야 재산신고에 포함이 되는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는 것이고, 형 이경일 씨가 대표로 있는 BD 인터내셔널이 갖고 있는 이스타 항공 주식도 예. 형 이경일 씨는 전혀 모른다라고 언론 인터뷰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그럼 과연 그 주식은 누구 것이냐는 거예요. 자, 지금 이혼한 전 부인 얘기도 지금 자주 나옵니다. 네. 그런데
이상직 의원의 어떤 공식 활동에도 같이 나타났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네. 이게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번 총선 과정에서 예. 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했었고 저희가 노조에서 실제로 이상직 의원 집에 찾아간 적이 있었는데 네. 그 찾아갔더니 그 거실에 앉아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상의 사실혼 관계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근데, 형식적으로 예. 이혼을 해놓고 네. 결국 재산을 차명으로 돌린 것이 아니냐라고 음.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예, 재산 관리 차원에서 이렇게 일부러 이혼한 것이다. 이렇게 본다는 말씀입니까? 네, 그렇죠. 자, 그러면 정부와 여당 이번 사안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뭐 이상직 의원을 당 윤리감찰단에 회부했다고 합니다. 네. 정부 여당도 단순히 꼬리 자르기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예. 근본적으로 이스타항공 문제를 들여다봐야 되고 고통을 분담하겠다고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으니 예. 이스타항공 노동자들을 살리고 이 이상직 의원과 사측 경영진의 비리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코로나19 상황에서 단 한 개의 일자리도 잃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의지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반영을 하고 뭐 노동 존중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예. 지금은 완전히 실종된 상태이거든요. 네. 그 실종된 노동 존중 사회를 이번 기회에 반드시 재건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동조합 박이삼 위원장이었습니다. 자, 뉴스 속 법률 이슈를 탈탈탈 털어보는 변호사들의 조찬 파티입니다. 조찬 파티의 품격 있는 주인공 두 분. 정태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태원입니다. 네, 구정모 변호사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구정호 변호사입니다. 자, 제가 방금 전에 이스타항공 노조 전화 연결해서 들어봤는데 두 분께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이상직 의원 어떤 분입니까? 예, 이분이 네, 이제 네, 원래 2007년도에 이스타항공을 설립한 설립자입니다. 예, 2007년에요. 예, 그 다음에 2012년도에는 19대 국회의원을 지었고, 그 다음에 2017년도에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 캠프에서 활동을 했고요. 네. 그리고 2018년도에 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이사장을 했고, 네. 지난 4.15 총선 때 21대 총선에서 네, 다시 그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돼서 좀 재선 의원이죠. 예. 이스타항공의 창업주인데 이제 국회의원이고 현직에. 그렇습니다. 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까지 했으면 현 정부의 어떤 신임이 두텁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뭐 어떻게 보면은 대선에서 예. 문재인 대통령이 예. 이제 내셨던 정책 기조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중소기업 그러니까 중소기업 살리기 아닙니까? 살리기. 네. 예. 이걸 좀 어떻게 대표할 만한 인물로 아마 되신 것 같은데 예. 동시에 지금 이제 어쨌든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하신 부분은 사실 이 부분이 좀 엇박자가 나고 있는 게 네. 지금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 그러니까요. 물론 뭐 여권과 친한 사람 맞고 본인이 여권 출신인데 그러다 네, 보니까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예. 엉뚱하게 정치 스캔들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뭐 이렇게 그 보도에 의하면 이 사람이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한 살 후인데 네. 평소에 누님이라 그러는 사이다. 네, 네. 내가 뭐 얘기 잘하면 된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다닌다 그러고 네. 또 대통령께는 좀 이게 참고하지만 이스타항공에 지급 보조한 태국 회사의 네. 문 대통령의 사이가 또 뭐 취업을 했다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 네. 자칫하면 이게 여권이 이 사람 봐주기 하는 거 아니냐 네, 아니냐 네, 네. 그런 걸로 될 여지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조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이 안고 있는 지금 현재 그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은데 이 문제까지 지금 가세하는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는 방금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신 것처럼 민주당 이상직 의원이 진짜 오너라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의원은 근데 7년 전에 손 뗐다 이런 입장입니다. 어느 쪽 말이 맞는 걸로 봐야 됩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일단 형을 이제 바지사장으로 좀 세워놓고 예. 그다음에 자녀를 이제 임원으로 또 등재해놓고 그리고 보면 이제 직원들은 다 이제 이분이 오너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본인은 내 회사가 아니다. 예.
사실 이게 지금 제가 방금 한 얘기가 이상직 의원 얘기가 아니고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얘기입니다. 네.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다스가 누구 거냐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됐을 때 방금 요 같은 사안에서 네. 결론이 사실은 알고 보니 다스가 이명박 전 대통령 거였다. 네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저는 사실 같은 사안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7년 전에 경영에서 손을 뗐다라는 말도 사실은 이미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얼마 전에 언론 기사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2017년부터 3년치 이스타항공의 임원진 회의록 등이 이미 입수가 된 것 같고요. 예. 거기에 보면은 월간 소통회라고 하는 회의에서 예. 이상직 의원이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와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보면 또 그 회의록에 뭐 의원님 네. 내지는 이상직 회장님 표기된 발언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대 총선 낙선한 이후에도 경영에 복귀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예. 7년 전에 경영을 손 뗐다라는 네. 말 자체도 사실이 아니고 무엇보다도 진짜 오늘은 역시 이상직 의원을 볼 수밖에 없지 않겠나 네. 생각이 제가 듭니다. 보충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이제 네. 경영에 직접 관여하는 그런 흔적도 보이거든요. 아, 예. 기본적으로 이스타항공의 최대 주주가 이스타홀딩스거든요. 네네. 근데 이스타홀딩스는 누구 건가 하면 네. 자녀들이 100% 갖고 있습니다. 아들과 네네. 딸이. 네네. 그다음에 2대 주주가 BD인터넷이라는 것인데 네. 이상적인 형이에요. 예. 형이 이제 대표인데 형은 난 그 회사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럼 이건 누구 겁니까? 도대체 지금 뭐 우리 구 변호사의 말씀대로 이건 누구 겁니까? 그다음에 또 지금 그 최종구 이스타항공의 최종구 대표는 예전에 이상직 의원이 KIC 그룹 할 때부터 이제 네. 같이 일해오던 사람이고 또 경영기획본부장은 또 이상직 의원의 그 보좌관 출신이에요. 네네. 그러면 소유 구조도 그렇고 이렇게 그 경영진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상직 의원이 나하고 관계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객관적으로 상당히 안 맞죠. 그래서 이분이 실제 오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원래 이제 실체라는 거는 그리고 원래 복잡하지 않은 것인데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들을 하니까 결국은 국민들은 사실 이런 걸 그렇게 쉽게 뭐 납득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자기 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때. 본인의 주장과 객관적인 사실들이 많이 서로 어긋납니다. 사실 그 요즘에 그 추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그 병역 뭐 이를테면 휴가 특혜육 관련해서도 추장관의 발언이 사실 그 실제로 특혜 있었는지 없었는지 여부를 떠나서 이제 발언이 바뀌는 부분 보면 이제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게 자꾸 말을 돌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 그런 인상을 국민에게 주는 거죠. 예, 그게 그러니까요. 문제죠. 자, 올해 상반기만 해도 업계에선 이스타항공이 제주항공에 매각될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얘기했는데 이게 무산돼 버렸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사실 이게 예. 처음에 코로나 사태 때문에 사실 항공업계 휘청했던 것은 사실이죠. 그래서 예. 이스타항공이 일종의 자구 노력으로 회사 매각에 이제 집중을 했던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물론 이제 이 인수합병이 과연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정말 좋은 정책이었던 것인가는 좀 논외로 하더라고요. 협상 자체가 사실 얼그러진 과정을 보게 되면은 결국 핵심은 체불임금 문제를 누가 이제 책임질 것인가. 그래서 노딜이 된 것인데 얘기를 보면 이제 이렇습니다. 3월경에 이제 제주항공하고 양사 간에 주식 매매 계약이 체결됐는데요. 이제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니까 체불임금하고 이제 유류비에서 한 미지급이 한 1,000억 원 정도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걸 이제 누가 담당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주되게는 체불임금이 가장 핵심 이슈였던 것 같고요. 제주항공 측은 당연히 이스타항공 경영진이 잘못한 것으로 인한 결과이니까 체불임금만큼은 이스타항공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니냐 주장을 했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당시 이스타항공이 취한 조치가 매매 계약이 체결된 직후부터 사실은 운항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체불임금 이제 생길 거고 넘길 거니까 이걸 다 제주항공에 떠넘기면 된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또 고용보험료 체납액 5억 원 이 문제도 사실은요. 이게 5억 원입니다. 이제 아까 이제 그 노조위원장 조준사 노조위원장이 얘기를 했는데 전화 연결해서 5억 원도 사실 사제 출연해서 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게 사실 이제 우리가 코로나로 어렵고 국가적으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하니까 정부에서 이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돈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고용유지 지원금이라겠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 이제 휴가나 휴업 수당의 경우에 정부에서 한 60%에 75%를 지원하고 회사에서 한 25%에서 40%를 지원해라 이런 건데 이거를 지원하려면 고용보험료를 내야 돼요. 근데 지금 이스타항공의
고용보험료 5억을 안 냈기 때문에 네. 이거 지급도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상직 의원은 자기는 뭐 가진 재산이라고 그런 32평짜리 아파트밖에 없다고 하니 네네. 참 딱한 분이죠. 그 말을 믿을 사람이 많을까 모르겠습니다. 글쎄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뭐 국민 성금에도 모아서 드려야 될 판인데 기본적으로 지금 이렇게 코로나로 어렵고 여러 가지 항공산업이 어려운 건 사실인데 예. 그러면 그 부담을 누가 져야 될 것인가 이제 문제 고민이 되는데 지금은 근로자들이 전부 다 부담을 지고 있는 셈이죠. 예. 지난 3월 이후로 한 1,000명 가까운 직원들이 전부 직장을 잃고 길을 내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게 오너가 책임을 지고 뛰어다니면서 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 죄 없이 지금 8개월째 임금도 못 받고 있는 근로자들 보고 그냥 무조건 정리해거다. 이제 뭐 회사가 능력이 없으니 나가라.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예. 자, 또 저 얘기도 많습니다. 이상직 의원이 사실 오래전에 이혼했는데 그 이혼한 전처와 아까 저 노조 위원장도 얘기했지만은 같이 있는 모습이 여러 번 이제 목격이 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맞다면 정말 사실혼 관계가 이어지고 있는 건데 이거 왜 이렇게 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유장 이혼을 한 시점이 19년 전으로 좀 알려져 있는데요. 19년 전이면 사실 심지어 위장 이혼을 하더라도 19년의 세월이 흐르면 더 이상 같이 살거나 어떤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시기라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 총선까지 함께 있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이 됐고 또 아파트에서도 드나드는 것이 확인이 됐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총선 때 이제 배우자로 되어 있으면 재산을 모두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것을 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의혹이 짙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본인이 지금 가진 것은 뭐 32평 아파트밖에 없다고 얘기하는데 나머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밝혀지지 않은 것은 다 이제 공개되지 않는 전처의 명의로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미스터리입니다. 2015년도에 아들 26살 먹은 딸하고 17살 먹은 아들이 3천만 원 자본금 회사를 세웠거든요. 그게 이스타 홀딩스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2달 뒤에 이스타항공의 주식 68%를 매입을 합니다. 돈이 한 100억 들어갔거든요. 3천만 원짜리 자본금 회사가 100억을 들여서 했어요. 그럼 그 돈 어디서 났느냐.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죠. 32평 아파트밖에 안 가지신 분인데 그 100억 중에 80억은 사모펀드로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돈의 흐름도 굉장히 의심스럽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년 전에 이혼하신 분하고 이렇게 계속 성공동도 같이 하죠. 집에도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좀 특이하고 여러 가지로 특이한 부분들이 있는데 결국 이것이 이 어려운 이 근로자들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수사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더해서 여기에 심지어 그 회사 경영된 내용을 보면은 형 이름으로 되어 있는 회사에서 동생의 전처에게 전처를 이제 허위로 직원으로 등록해 놓고 약 4억 원 가량을 또 급여를 지급했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혼한 전처라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할 이유가 전혀 없는 상황이거든요. 심지어 그것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이 동생의 19년 전 이혼한 전처 때문에 뭐 형사처벌까지 감수하면서까지 그런 일을 했다라고 사실 보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 그 판결문에 그렇게 나온답니다. 이렇게 그 형의 이제 처벌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그 이상직 의원에게 이익이 갔다. 이름을 이제 이상직 의원의 전처 앞으로 한 4억 원 정도에 나갔나 봐요. 근데 그 판결문에 이 형을 엄벌해야 되는데 그 실질적인 이익은 이상직 의원이 이제 가져간 걸로 보이니까 그 점에서 이제 형을 정할 때 참고한다고 그렇게 돼 있답니다. 판결문에서도 사실혼이 인정된 거네요. 그래서 하여튼 뭐 아주 특이한 집안입니다. 그 점에서. 근데 이렇게 위장 이혼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아까 노조에서도 뭐 어떤 방식으로든 뭐 소송한다든지 이런 어떤 그런 방안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사실 뭐 이혼과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뭐 결혼과 달리 이제 법원은 이제 위장 이혼에 대해서 위장 이혼이기 때문에 뭐 무효다 이렇게 보지는 않는 경향이어서 실제 또 그러니까 국회의원이 재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활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부분이지만 어쨌든 또 이제 이혼 관계 자체가 정말로 진정한 의사에 기한 것이냐 아니냐는 좀 다른 문제일 수 있어서 그 부분 소송으로 뭔가 노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지금 프라이버시 또 영향이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근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뭐 진짜 이혼했지만 다시 사이가 좋아져서.
예? 예, 뭐 예, 충분히 사실 예상되는 네네. 예. 장면이에요. 예, 하지만 뭐 일반 시민들은 납득할 수 없는 사실은 관계 중요한 건 이어지고 두 분 있습니다. 사이가 좋아지고 네. 나빠지고가 문제가 아니라 네네. 혹시 재산을 이혼한 전처 앞으로 빼돌린 것이 아니 그게 이제 네네. 궁금한 거죠. 예. 그러면 전처의 어떤 재산 내역을 파악을 해보면 될 텐데. 맞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스스로 공개를 아마 하실 수는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러니까 예. 뭐 사실 법적으로 지금 상태에서 전처에 해당하는 분의 재산을 예. 억지로 공개하는 것은 여러 가지 뭐 절차가 필요하겠습니다만 네네. 무엇보다도 어쨌든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지금 사실은 이상직 의원에 대해서는 뭐 야당뿐만이 아니라 여야 심지어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보면 이제 또 뭐 장관까지도 네. 당정청 모두가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상직 의원이 지금 문제를 좀 결자해지를 한다는 측면에서도 본인이 이런 것도 공개를 좀 하고 네. 하면은 아마 정말 이상직 의원 말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예. 공개를 통해서 아마 말끔 해소될 수 있을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래서 좀 더불어민주당이 결국 이상직 의원 당 윤리감찰단 회부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게 예. 글쎄 이제 그 이낙연 대표가 취임하시면서 새로 이제 예. 만들었다고 하는데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신설대통한답니다. 그러니까 네네. 수사기관에서 수사하는 경우 그쪽에서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당 내부에서 엄격하게 말하자면 철저하게 수사 독립적으로 해서 뭘 밝히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네. 사실 그게 뭐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로 실제로 파악할 수 있을지는 뭐 상당히 예. 좀 의심이 가고요. 뭔가 철저히 조사해서 지금 구별호사님 말씀대로 적어도 정말로 그 이상직 의원의 재산이 32평 아파트밖에 없다. 실제로 또 간다면 뭐 네.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조치를 취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은 여러 가지 의혹이 있거든요. 네. 재산을 빼돌려 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그런 의혹을 말끔히 해결을 하는데 이제 윤리감찰단이 네네. 좀 기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윤리감찰단 딱 이 이름만 봐서는 굉장히 무서운 기구인데 네. 실제로 어떤 기능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예. 보면 이제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예. 당연히 이제 예상이 되죠. 그러니까 뭐 정당 내에서 네. 자당의 국회의원에 대한 감찰을 좀 검찰에서 수사를 하듯이 할 수 있겠느냐. 강제수사권 당연히 없고 네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는 이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사실은 이제 의혹들이 많이 제기된 부분들도 있고 추장관 뭐 문제도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정부 여당 입장에서는 이상직 의원 문제만큼 사실은 정부 여당에서 명확히 좀 밝힐 수밖에 없는 사안이 없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이 사안만큼이라도 좀 명확하게 밝히는 과정을 통해서 네. 윤리감찰단을 만든 것이 국민들 앞에서 뭔가 그냥 위선적인 어떤 것을 뭐 보여주기 위한 식으로 한 것이 아니라 정말 네네. 스스로 윤리적으로 바꾸기 위한 어떤 목적으로 네. 이런 조직을 설치한 것이라는 것을 좀 이번 기회에 좀 보여줬으면 하는 좀 기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당 입장에서는 또 다른 하나의 큰 악재를 사실 정리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 부분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오늘 변호사들의 초참 파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태원 변호사, 구정모 변호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뉴스를 각별한 역사적인 시선으로 다시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뉴스 탐구 생활, 역사라는 프리즘을 통해서 뉴스를 좀 똑바로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연구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 8일 사임한 아베 신조 총리 뒤를 이어서 어제였죠. 16일.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이 일본의 신임 총리로 지명됐습니다. 신임 스가 총리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제 한일 관계가 초미의 관심사인데 그런데 아베 총리와 같은 역사관 가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때문에 뭐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관련 문제 등에서도 아베 정권 때와 뭐 똑같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제 오늘 뉴스 탐구 생활 시간에는 역사의 눈으로 한일 관계를 짚어봐야겠는데 네. 그러려면 우리 1965년으로 좀 거슬러 올라가겠죠? 네, 맞습니다. 1965년에 체결된 한일 협정이 현대적인 한일 관계의 시작이기 때문에 네. 바로 거기서부터 지금과 같은 한일 관계의 시작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예. 사실 그 신임 스가 총리의 역사관, 특히 뭐 강제징용 문제라든지 네. 지난 식민지 시기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는지 뭐 지난 발언들을 다 되짚어 보면 아베 총리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네. 것이 대체적인 평가인데요. 예. 물론 뭐 어제의
어제 있었던 뭐 기자회견에서는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속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 과거에 있었던 그런 발언들을 기초로 해볼 때는 아마도 아베 정권의 그것과는 크게 다르지 않은 역사관을 가지고 있지 않겠는가라고 일단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과거사 문제라는 게 뭐 작년에 저희가 뭐 이른바 뭐 무역 제재 문제도 있었고요. 뭐 불매 운동도 있었고 이제 그런 걸로 볼 때 과거사 문제는 그냥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의 한일 관계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 스스로도 그런 역사에 대해서 특히 이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좀 기초 교양을 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은 이제 한일 관계 얘기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대적인 한일 관계는 1965년 한일 협정이 그 시작입니다. 당연하게도 이 회담에서도 과거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1945년에 식민지가 끝이 났는데 20년 만에 다시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과정이니까 당연하게도 그 식민지 책임 문제가 그 회담 과정에서 중요한 쟁점이 됐죠. 그리고 그렇게 해서 그 한일 회담, 한일 협정에서 나온 결과가 지금까지 한일 관계 그리고 뭐 동아시아 국제 관계를 결정짓는 중요한 시금석 계기가 됐죠. 네네. 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1965년 한일 협정이 매우 중요한 이제 그 우리 한일 관계를 설정짓는 그 협정이었는데. 근데 이제 이 관련해서 뭐 아베 총리처럼 전임 총리처럼 이제 스가 총리도 사실은 같은 거의 관점이다. 무슨 말이냐면 그 자신들이 책임질 문제는 이미 이 협정으로 다 해결됐다. 뭐 이렇게 바라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대체로 이제 그런 입장을 견지해 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한일 회담 혹은 뭐 한일 협정에 대해서는 다들 뭐 하나씩 들은 이야기들은 다 있습니다. 뭐 가장 많이 알려진 얘기로는 이제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 한국 측 대표였던 이제 고인이 되셨죠. 김종필이 가서 일본 측 대표와 함께 독도 이거 그냥 폭파해버릴까? 뭐 이런 얘기를 했다더라. 뭐 그런 이야기들이 뭐 이른바 썰처럼 내려오고 있는데요. 그냥 썰일까요? 그게 예를 들면 여의도 있지 않습니까? 여의도 폭파해서 지금 이렇게 줄어든 거 아시죠? 여의도 아니고 제가 좀 실수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그 서강대교 밑에 있는 그 밤섬 있죠, 밤섬. 밤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원래 거기에 사람들이 좀 들어가 살기도 했었는데. 맞습니다. 그걸 폭파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을 정리하고 이제 그랬던 그런 일이 사실은 이때 정권 때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독도 폭파 이것도 실제로 혹시나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해봅니다. 근데 오늘은 그 한일 회담의 결과 얘기를 좀 할 텐데요. 그 일본 우익 정치인들이 계속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한일 협정문을 봐라. 거기에 보면 식민지에 관한 문제가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라고 써 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진짜 진실은 디테일에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그 한일 회담 협정문을 열람해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거를 잘 보시면 그 디테일에서 뭔가 좀 이상하다. 싶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그 부분이 일본 있어요? 우익 정치인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그 부분이 어디냐면 청구권 협정 제12조 1항입니다. 12조 1항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뭐 앞에 내용도 생략을 하고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 무슨 문장이 이렇습니까? 이렇게 글 써서 가면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혼나죠. 근데 이런 문장이 실제 청구권 협정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일본어로 번역되어 있는 이제 일본어 원문에도 이제 크게 다르지 않고요. 딱 들어보면 뭔가 이 식민지에 대한 책임 문제를 좀 얽어무린다라는 느낌이 좀 들죠. 그러니까 한국어라든지 일본어는 이렇게 문장 끝을 막 흐리는 방식으로 문제를 회피하곤 하는데요. 한일 회담 과정을 연구한 역사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일본 측은 한일 회담 내내 식민 지배의 책임이 거론되는 거를 좀 꺼렸다고 해요. 그래서 그 내용이 한일 회담에 포함되는 것도 매우 꺼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협정문 안에 뭐 배상이라든지 뭐 보상, 뭐 책임 등등 뭐 전쟁 범죄나 식민 지배에 대한 잘못을 시인하고 뭐 그것을 책임지겠다 이런 식의 느낌을 풍기는 내용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결과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아주 이상하게 꼬여 있는 그런 문장들이죠. 그러면은 이제 이 1965년 한일협정이 과거사 말씀하신 그런 문제를 어떤 말끔히 서로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뭐 대충 그냥 그렇죠. 무마하는 그런 데 그쳤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 일본 우익 정치인들의 말처럼 한일 회담으로 과거사 문제가 정리된 게 아니라 사실은 그걸 그냥 대충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면서 그냥 눈빛 주고 받으면서 그러니까 무마하고 넘어간 게 사실은 그 한일 회담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그게 가장 여실하게 드러나는 거라고 해서 대체로 지적하는 게 한일협정 제2조를 보면 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조. 네. 국권 피탈과 관련된 여러 조약들에 대해서 그런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러한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돼 있습니다. 이렇게 써도 이제 선생님이나 교수님한테 혼나는 문장이기는 한데 당연하죠. 네.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미 무효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식민 지배가 문제가 있다 혹은 그 잘못을 사과한다라는 의미라면 이러이러한 식민지 책임에 대한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처리한다. 깔끔하게 쓰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지 않고 이미 무효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냥 무효라고 하면 되는 걸 굳이 앞에 이미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일본 측 주장을 받아들여서 들어간 표현이거든요. 원래 한국은 그냥 무효라고 하고 싶었는데 그냥 무효라고 하면 국권 피탈과 관련된 모든 조약이 무효라는 거니까 식민 지배도 무효다. 혹은 불법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기 앞에 아주 애매하게 이미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 이미라는 표현은 애초부터 무효가 아니라 과거 어느 시점 정해지지 않은 어느 시점부터 문제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해석의 여지가 더 커집니다. 뭐냐면 그 국권 피탈과 관련된 여러 조약과 협정들이 체결하는 애초부터 무효라고도 볼 수도 있고 혹은 체결하는 그 시점에는 문제가 없는데 1945년에 식민 지배가 끝난 이후에 그 후부터 무효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니까 같은 협정을 두고 한국과 일본이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을 수 있는 여지가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가 명확히 해결되지 않았다, 명확히 정리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 지배가 무효였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 협정을 통해서. 그래서 일본 정부는 이 협정문을 가지고 가서 식민 지배에 대해서 특별히 유감을 표명한다거나 사과를 말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여지가 열리고 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협정 문안 자체도 문제지만. 근데 이제 결국은 청구권 자금 이게 이제 통해서 식민 지배 문제 해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주로 일본 쪽에서 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그 부분도 협정문 본문 디테일을 또 봐야 됩니다. 거기에 관련된 협정 전문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자금 제공과 관련된 부분에서 청구권에 관한 문제를 해결할 것을 희망한다. 희망한다고요? 라고 돼 있습니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희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해결이 됐다거나 혹은 이게 식민 지배와 직접 관련된 것이라는 내용이 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일본은 이 자금의 성격을 두고 일본 본국에 돌아가서는 이거는 식민 지배 책임과는 관련이 없는 이른바 독립축하금이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독립축하금이요. 이렇게 되면 한국 입장에서는 이건 아닌데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한일 협정이라는 것은 한일 간의 과거사 문제를 말끔하게 정리하기는커녕 오히려 이제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덮어놓고 넘어간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좋은 게 좋은 거지 하는 식으로 덮어놓고 넘어간 결과가 지금과 같이 이제 꼬여버린 한일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해결할 수 있을 때, 정리할 수 있을 때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결과가 두고 한일 관계의 발목을 잡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민들도
한일 협정을 이제 바라볼 때는 혹은 한일 관계를 바라볼 때는 그 당시에 충분히 이야기되지 못했던 그 당시에 충분히 정리되지 못했던 내용들을 뭐 이런 차제에 제대로 한번 다시 한번 얘기해보고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번 이야기를 모아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해석의 여지가 뭐 다양하고 이런 문구로 이제 만들어진 협정 이거 사실은 우리 쪽도 책임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좀 민망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시 한국 측도 썩 잘했다고만 말할 수는 없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이런 협정을 만드는 데 참여했던 전문가들이 이런 표현들이 가져올 문제점들을 사실 예상 못했을 리도 없고요. 네, 어쨌든 차제에 이렇게 좀 모호한 표현들, 한일 간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마주 앉아서 정리하는 것이 동아시아와 또 일본 그 스스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은 한일협정에 대해서 문제들을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사편찬위원회 정대훈 편사형사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황보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